네,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이제 향후 2년간 왜 한국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헛소리를 짓거려 놓은 글이 있는데, 이게 3월 19일 날 2022년 3월 19일 날 제가 적은 글인데, 사실 이때 이후로 물론 이제 미국 주식 엄청 떨어졌고 한국 주식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혹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타이밍인데, 제가 봤을 때 향후 2년간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 같은 허접 나부랭이가 이제 적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그로죠. 읽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외에는 위험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또 달러 곱하기 미국 주식 투자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와 페드의 달러 회수, 즉 양적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난 2년여 동안 양적 완화를 꾀하면서 경제를 긴급하게 지탱하는 데 페드는 그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 연준은 그동안 풀었던 달러들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이니 하는 말들이 다 그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맥락은 다 같은 시장에 뿌렸던 돈 회수하기인 것입니다. 우선 22년에만 금리를 7번 인상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달러 복사기인 연준에서 달러를 회수하면 할수록 전 세계 시장에 뿌려진 달러는 점점 줄어들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각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은 곧 각 국가의 가치 그 자체가 줄어든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는 빠집니다. 외국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한국의 3분의 1을, 코스피의 3분의 1을 항상 외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죠. 거기서 조금 빠지면 빠지고 더 하게 되면 더 하게 되고, 그런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달러가 비싸지면 외국인들은 돈을 가차없이 빼버립니다. 그에 따라 기관도 같이 팝니다. 그걸 애석하게도 개인이 받습니다. 이미 달러가 비싸진 지는 꽤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더 비싸질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제가 3월 19일 날 적은 거예요. 어찌됐건 달러 회수 작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시장 투자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롬갈 될 것입니다. 갈롬은 갈 것이란 말이죠.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어떤 자산군에도 해당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투자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떠한가? 역시나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달러가 너무 비싸지는데 우리나라 돈도 풀었던 거 회수해야 그 돈의 가치의 급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2번 인상을 하고, 이때 당시에 적은 글이니까 왜 벌써 올리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동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많이 올렸죠, 이미. 여기에 대출 규제도 많이 엮어서 난리를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인지 뭔지라고 해놨죠. 정부가 바뀌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출 규제는 풀리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은 일단 현재 너무 비싸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규제가 풀리는 것과 상관없이 어찌됐건 부동산 투심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승론자 분들은 어쨌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굉장한 반론이 예상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부동산은 결국엔 또 오를 놈은 당연히 오르겠지만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인구 감소 심화에 따른 수요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모르겠는데 사업가 그리고 투자자로서는 대한민국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씨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대선 때 이제 3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경제와 관련된 본인의 뷰를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용성, 강남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곳들 말고 타 지역에 어줍지 않게 대출 끼고 인생을 거는 한 방을 노리는 행위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 미국 주식도 뺐었어야 됐죠. 왜냐면은 이때 캔피셔를 제가 추종을 하고 있었는데 캔피셔도 예상을 못했다고 했어요. 이번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하락장을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계속 읽어보면 제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또 링크를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놓을게요. 이번엔 그렇다면 왜 한국 주식과 부동산이 아닌 미국 주식인가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역시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 달러 회수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을 예측했던 캔피셔가 본인 트위터 계정 및 기타 SNS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제가 편집으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말씀으로 전달을 드리자면 Date of First Rate Hike 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12개월 그러니까 1년 후에 증감률 퍼센티지 시장의 증감률 그 다음에 24개월 그러니까 2년 후에 증감률 퍼센티지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거의 다 올랐어요. 한 2번 정도 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절대 한국 시장이 아니니까 이건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국 시장은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서 뭐 비교를 따로 해봐야 될 텐데 너무 귀찮아요. 저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 같이 가는 경향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한국도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저희도 이제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직 개도국이라고는 하지만 제 느낌에는 선진국입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내리지 않나? 빅테크 주식들에는 세금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니까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캔피셔와 같은 대가들의 책들과 인터뷰들 그리고 경제 기사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순간적으로 뭐? 금리 인상? 세금도 오르고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달러의 총량도 감소가 되고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면서 시장이 단기적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놀랄 수 있지만 장기적 6개월에서 2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대세 상승장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장기적이라고 6개월을 적어놨는데 지금 6개월이 넘게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일단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왜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결과적으로 오를까? 달러와 금리를 조정하는 미국 정부와 페드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은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와 같은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인들,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세계인들의 살림살이, 즉 실물 경제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페드의, 그러니까 연준 의장 파월의 생각도 사실은 그 모든 본인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데이터라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실물 경제가 실제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지, 그거를 굉장히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 중요한 현재로 따졌을 때 그 지표는 고용시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굉장히 스트롱이라고 표현하죠. 그 레이버 마켓이 스트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노동시장조차도 조금씩 지표가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노동시장도 그 굉장히 화끈하게 그 고용과 이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지표로 보여졌는데, 그 기울기가 점점 더 여기에서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거는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은 이것을 근거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만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한 계기가 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쨌든 다시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 등의 달러 회수 정책, 양적 완화 축소에서 양적 긴축으로 이어지는 이 정책 실행의 판단 기준에는 어디까지나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의 실제 현실 살림살이가 핵심인 것입니다. 실업률, 물가지수, 신규 건축 착공인이 뭐니 하는 실질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여러 가지 핵심 경제 지표들을 분석한 후에 비로소 지금이다,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도 사람들이 줄도산 파산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FOMC 등을 통해서 세계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의 모든 안목이 집중됐던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정말 역대 이제 파월의 재임 기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호키시한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와 페드가 우리 살림살이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만 해졌다라고 공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순간적으로는 놀라지만 장기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지속적으로 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의 대폭락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 팬데믹을 겪어본 미국과 페드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대하락장을 겪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후의 행보는 이전의 회복 절차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대중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죠. 이거는 뭐 오건영 씨께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페드를 조금 옛날부터 이제 지켜봐 왔던 전문가분들께서는, 페드 빠들께서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실제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려면 다들 알다시피 실적이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 실적이 잘 나와줘야, 지속적으로 잘 나와줘야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실적이 잘 나오긴 하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선 이게 진짜 맞는 판단인지를 미국 정부의 수장인 바이든과 이때 바이든이었나? 그렇죠. 페드의 수장인 파월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할 문제다. 헛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의 판단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제시한 과거의 데이터가 사실상 대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제 생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활성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순차적으로 개선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 기대감이 형성되어서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향상되면서 그 기대감을 조금씩 더 충족시키면서 부풀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자뻑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려보면 모든 것은 그 페드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마저도,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 이미 높습니다.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지금 매매로 접근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사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도 아마 줄어들었을 거고, 이미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세로 치환하시는, 그러니까 월세로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왜냐하면 월세는 언제든지 뭐 1년이나 2년 정도의 계약을 통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인해서 내 큰 자금이 묶이는 것도 싫고, 이제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이자율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뭐 미국 주식과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다거나 안다는 걸 배제하고서라도 어쨌든 이제 부동산은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에서도 뭐 워렌 버핏이 그 최근에 엄청난 양을 구입했던 뭐 쉐브론과 옥시덴탈과 같은 그 원유 관련된 주식들, 혹은 뭐 천연가스 그 자체, 혹은 뭐 그래도 지금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몇몇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나 뭐 개인들은 다 속속들이 아실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3월에 적은 글이지만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계속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이 한 10% 안팎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 이제 반등을 스멀스멀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계속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한 번씩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금리 인상이나 이제 매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오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물린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강요하고 막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